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세상은요, 오직 강박 그리고 산산조각 나버린 가족 간의 약속, 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책은 수십 년을 기다린 한 남자의 지독한 원한이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끝을 맺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데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차디찬 교도소의 내벽 안이었습니다. 네, 모든 비극은 바로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기다림은요, 희망을 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증오를 키워내는 자양분과도 같았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한데 뒤섞여서 발효되는 아주 끔찍하고도 긴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모든 사건의 씨앗은 바로 이 시간 속에서 뿌려졌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바로 밍크 스놉스입니다. 그는 지금 창살보다 더 단단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그 뼈아픈 후회라는 감옥이죠. 그의 시간은 오직 자신의 참을성 없는 성격과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곱씹는 것으로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밍크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그를 거의 미치게 만드는 이 깊고도 절박한 조급함, 이건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건 단순히 성격이 급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의 세계관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데서 오는 아주 근원적인 불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는 도대체 누구를 이렇게까지 애타게 또 필사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의 사촌 플렘 스놉스였습니다. 밍크의 세상에서 이 끔찍한 곤경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명분 그리고 의무까지 동시에 가진 단 한 사람이었죠. 밍크의 모든 희망,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법칙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 한 사람, 플렘에게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플렘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새 아내와의 텍사스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프렌치맨스 밴드처럼 모든 소문이 아침 식사 전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그건 정말 어설픈 핑계에 불과했죠.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수군거렸습니다. 플렘의 아내가 혼전 임신을 했고 그 아이가 정상적인 시간에 태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두 사람은 반드시 한동안 마을을 떠나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플렘의 부재는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정말 지독한 아이러니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밍크는요, 플렘이 자기를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총의 방아쇠를 당기기 훨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왜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 있을지 전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그 끔찍한 진실을 그냥 외면해버렸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없는 일인 셈치고 행동해버린 거죠. 바로 이 치명적인 모순이 그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밍크는 왜 플렘이 오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는 확신했을까요? 그 답은 밍크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법칙에 있습니다. 그의 세계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 같은 거죠. 밍크한테 혈족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뭐랄까, 이건 마치 중력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거스를 수 없는 힘, 고대부터 내려온 불변의 법칙 같은 거였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곤경에 처한 혈족은 도움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고요. 다른 혈족은 그를 구원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이건 감정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밍크에게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즉 존재의 법칙 그 자체였던 거죠. 이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밍크는 플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을 구해야만 했다고 믿는 겁니다. 플렘의 개인적인 사정, 그의 계획, 그의 감정 같은 건 이 거대한 법칙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법칙은 그냥 법칙일 뿐이니까요. 개인의 의지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사촌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밍크의 세계는 혈족과 명예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고대의 법칙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플렘의 세계는 적어도 밍크가 보기엔 그런 낡은 규칙은 버린 지 오래예요. 그에겐 중요한 건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충성, 그리고 권력을 쥔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는 기술뿐이죠. 한 명은 과거의 질서에, 다른 한 명은 새로운 시대의 욕망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겁니다. 이 둘의 충돌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밍크 입장에서 플렘의 배신은요, 그냥 단순한 실망이나 서운함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랄까,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하는 거대한 잘못이었습니다. 마치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세상의 근간을 흔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밍크가 저지른 살인은 단순한 분노에 의한 폭력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그러진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운명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던 거죠. 모든 건 이 한 문장으로 터져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 정말 이 순간 밍크의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이성이 마비되고 끓어오르던 감정이 그의 몸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모든 계산과 현실 인식이 이 한순간의 충동 아래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밍크가 살인을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필연으로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휴스턴과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그래서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사라져야만 하는 그런 절박하고도 숙명적인 상황이었다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밍크의 이 뒤틀린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는 자기가 이 사건의 궁극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잭 휴스턴이 하필 프레임이 없는 최악의 시점에 자기를 살인자로 만들어 놓고는 죽음으로써 모든 죗값을 쏙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즉, 밍크에게 진짜 가해자는 휴스턴입니다. 자기는 그저 휴스턴이 계획한 운명의 희생양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휴스턴이 자신에게 가한 가장 잔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라고 밍크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건은 벌어졌고 밍크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플렘의 부재는 단순한 아쉬움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배신으로 굳어지기 시작하죠. 밍크의 마지막 희망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법정에서의 밍크 모습, 이걸 상상해보면 정말 강렬합니다. 자신의 법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판사나 배심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자신의 혈족을, 자신의 구원자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법의 세계가 아니라 혈족의 법칙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 밍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냉담하고 익명적인 법률 시스템 앞에서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혈족의 법칙뿐이었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법칙이 실현되기만을 간절히 그리고 처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 엇갈린 운명이 어떻게 비극을 만드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플렘이 계획적으로 여행을 떠나죠. 바로 그 공백기에 기다림에 지친 밍크가 총을 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밍크는 필사적으로 구원자를 찾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어요. 결국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그는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밍크의 운명은 바로 이 재앙과도 같은 시간의 교차점에서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판사의 이 날카로운 한마디가 밍크의 필사적인 탐색을 깨트리고 냉혹한 법적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없이, 혈족의 법칙이라는 방패막 없이 그는 오롯이 자신의 행동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배신감이 밍크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단 하나의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무려 40년 가까이 이어질 기나긴 원한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원이 내린 형벌하고 밍크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은 차원이 다릅니다. 법의 심판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플렘에 대한 복수의 맹세, 즉 그가 플렘에게 내린 개인적인 종신형은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의 시간은 이제부터 오직 복수만을 위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38년.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 시간 동안 밍크의 원한은 희미해지기는커녕 교도소 벽의 이끼처럼 더 깊고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원한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38년이라는 시간조차도 무력하게 만들 만큼 인간의 증오는 그렇게나 끈질길 수 있는 걸까요? 자,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 맨션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밍크 스눕스의 그 길고 긴 수감 생활,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던 복수심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오늘은 그가 감옥에서 나와 곧 다시 마주하게 될 세상, 바로 그 제퍼슨이라는 마을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밍크가 없는 동안에도 그곳에서는 또 다른 거대하고 복잡한 드라마가 한창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이야기의 무대는 미시시피주의 작은 마을 제퍼슨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에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 한 명이 돌아오면서 조용하던 마을 전체의 호기심을 한몸에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인물의 등장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한 가족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여는 신호탄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그냥 새로운 여자가 왔다가 아니에요. 부상당한 여성 참전 용사라니. 그녀의 등장이 당시 그 보수적인 남부 마을에 얼마나 큰 충격이자 사건이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잔해성은 이 이방인 린다 스놉스 콜의 귀환을 따라가 볼 텐데요. 아주 흥미롭게도 그녀의 모습을 마을에서 가장 예리한 눈을 가진 관찰자들의 시선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그럼 대체 린다 스놉스 콜이 누구냐 하면요. 일단 그 악명 높은 플렘 스놉스와 비극적인 미녀 율라 바너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냥 딸이 아니에요. 저 멀리 스페인 내전에서 남편을 잃고 돌아온 미망인이죠. 심지어 전쟁 중에 겪은 폭발 때문에 청력까지 완전히 잃었습니다. 게다가 제퍼슨 최초 그리고 유일한 여성 참전 용사라니 이 모든 타이틀이 한 사람에게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수수께끼 그 자체였을 겁니다. 포크너는 린다라는 인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험담과 추측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녀의 윤곽을 드러냅니다. 특히 VK 레틀리프라는 인물. 이 사람은 마을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의 입을 빌려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변호사 개빈 스티븐스는 왜 그녀를 마중하러 역에 가지 않았을까? 바로 이 질문이 린다와 개빈 스티븐스라는 변호사 사이에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겁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되죠. 자, 린다가 대체 어떤 여성이 되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 율라 바너가 남긴 강렬하고도 비극적인 유사안을 살펴봐야 하죠. 린다의 삶은 사실상 어머니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포크너의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죠. 부인과학적 시선이 집중되는 대상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모든 남자가 그녀를 욕망하고 모든 여자가 그녀를 질투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냥 예쁜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초자연적인 힘에 가까워서 남자들을 사로잡고 압도하고 때로는 파멸로 이끄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죠.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자 갈등과 비극의 씨앗이었던 셈입니다. 율라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열정과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수동적으로 남자들의 구애를 받는 미인이 아니었어요. 연인인 호크 맥캐런이 경쟁자들에게 습격을 당하자 그녀는 마차에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납을 채운 채찍을 휘두르면서 부상당한 연인을 지켜내죠. 이토록 강인하고 열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열정과 그녀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 플렘 스놉스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아까 그 변호사 개빈 스티븐스가 다시 등장합니다. 다른 남자들이 율라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만 열광할 때 개빈은 그녀를 거의 신적인 존재,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겼어요. 율라를 향한 그의 평생에 걸친 그리고 단 한 번도 보답받지 못한 그 헌신이야말로 훗날 그가 왜 그렇게 율라의 딸인 린다를 보호하는 데 집착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개빈 스티븐스가 어린 린다와 맺었던 그 기묘하고도 보호적인 관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육이 아니었어요. 린다의 영혼 그 자체를 건 아주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스놉스주의라는 건데요. 이건 포크너가 만들어낸 말이죠. 단순히 플랜 스놉스라는 한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가치, 연민, 전통 이런 건 다 쓸데없다고 여기고 오로지 돈, 권력,
야망만을 향해 돌진하는 아주 차갑고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뜻합니다. 포크너는 이 스놉스 가문을 통해서 당시 미국 남부 사회에 스며들고 있던 영혼 없는 물질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케빈 스티븐스는 바로 이 스놉스주의라는 독이 린다의 영혼을 잠식할까봐 그토록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 둘의 대립 구도는 정말 명확하죠. 한쪽에서는 케빈 스티븐스가 이상주의, 정의, 책과 교육을 통해서 린다에게 인간적인 가치를 심어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양아버지인 플렘 스놉스가 돈과 권력 그리고 차가운 실용주의라는 보이지 않지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말하자면 두 남자가 린다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케빈의 눈에 비친 린다의 영혼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아름다워서 자칫하면 깨져버릴 것 같은 거품 유리 같은 것. 그는 오직 자신만이 그 연약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가치를 알아보고 스놉스주의라는 더러운 오물로부터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이 비유는 린다를 향한 케빈의 거의 집착에 가까운 보호 심리를 정말 아름답고도 절박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충격적인 제안이죠. 린다의 교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케빈에게 어머니인 율라가 툭 던진 이 말. 이건 단순히 린다의 미래를 확보하려는 율라의 절박한 시도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수년간 보답 없이 헌신해온 케빈에게 그녀가 줄 수 있는 기묘한 형태의 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율라의 이 제안은 케빈이 평생 쌓아올린 이상화된 사랑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의 반응은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공포였고 경악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평생 바쳐온 그 숭고한 사랑이 율라의 눈에는 결코 한 남자의 사랑으로 보인 적이 없었다는 것. 단지 딸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도구, 하나의 쓸모에 불과했다는 그 잔인한 현실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뼈아픈 순간이죠. 율라의 충격적인 제안 이후 사건들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전개됩니다. 율라는 딸 린다의 탈출구를 확보해주고는 곧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플렘은 아내의 죽음마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로 삼아 아내의 정부가 운영하던 은행의 총재 자리를 차지하죠.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플렘이 자신의 부정한 아내 율라의 묘비에 새겨넣은 조롱 섞인 비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자신의 승리와 통제력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하나의 거대한 공공기념물인 셈입니다. 이 비문은 그의 냉혹함과 위선을 상징하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이미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마침내 자유를 얻은 린다. 그녀는 자신을 올가매던 제퍼슨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예술과 급진적인 정치, 그리고 온전히 자신만의 사랑이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죠. 린다의 탈출은 제퍼슨의 가치관에 대한 완전한 거부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로 가서 그곳의 자유로운 보헤미안적인 삶에 완전히 녹아들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아버지 플렘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유대인 조각가이자 전통보다는 혁명을 믿는 열렬한 공산주의자 바턴 콜이었죠. 이 결혼식 장면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어머니 율라의 과거와 깊이 얽혀있는 세 남자가 와 있었습니다. 율라를 평생 숭배했던 케빈 스티븐스, 율라의 삶을 꿰뚫어보던 관찰자 V.K. 래틀립, 그리고 율라의 첫사랑이었던 호크 맥캐런까지. 린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와 똑같은 힘, 즉 남자들의 삶을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숙명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찾으려는 린다의 열정적인 여정은 그녀를 뉴욕의 예술가 살롱에서 저 멀리 스페인의 치열한 전쟁터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녀를 영원히 바꿔놓게 되죠. 그들의 공산주의 이념은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에서 내전이 터지자 린다와 그녀의 남편 바턴 콜은 프랑코의 파시스트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기꺼이 의용군으로 자원하죠. 그들은 그냥 말뿐인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거는 행동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상만큼 낭만적이지 않죠.
그녀가 제펄슨이라는 지옥을 탈출해서 마침내 찾았다고 믿었던 그 위대한 사랑, 남편 바턴 콜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참히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터진 포탄은 그녀의 남편뿐만 아니라 그녀의 세상에서 모든 소리를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완전한 침묵의 세계로 밀려 들어가게 된 거죠. 청력을 잃은 그녀는 이제 침묵의 신부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침묵은 그녀를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동시에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고정된 존재,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재의 제퍼슨으로 돌아옵니다. 침묵의 신부가 된 린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플렘의 저택, 그 맨션으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마치 때를 기다리는 조용한 힘처럼 말이죠. 플렘 스눕스는 제퍼슨의 자신의 흔적을 세 개의 거대한 기념물로 남겼습니다. 물탱크, 율라의 묘비, 그리고 이 맨션. 하지만 이것들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플렘이라는 한 남자가 이 마을을 얼마나 차갑고 무자비하게 정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승전 기념비 같은 것들이죠. 물탱크는 그의 공적 권력을, 묘비는 개인적 승리를, 그리고 이 맨션은 그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합니다. 제퍼슨으로 돌아온 린다는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불의에 맞선 그녀의 평생에 걸친 싸움을 위한 새로운 전선을 찾았을 뿐이에요. 스페인 내전에서 파시즘과 싸웠던 그녀는 이제 제퍼슨에서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무지와 싸웁니다. 흑인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요. 당연히 마을 기득권층과 부딪히게 되고 그녀의 공산주의 전력 때문에 FBI의 감시까지 받게 되죠. 그녀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속내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의 심장부인 맨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침묵의 증인이죠. 과연 어떤 행동이 마침내 그녀의 그 길고 긴 침묵을 깨트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린다와 플렘, 그리고 곧 돌아올 밍크 스넙스의 운명이 어떻게 얽히게 될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여자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평범한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고향에 오랜만에 온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고요하던 제퍼슨 마을의 일상을 통째로 뒤흔드는 전투의 상처를 온몸에 새긴 수수께끼 같은 인물, 바로 린다 스놉스콜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툭 던져진 것처럼 이제부터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페인 내전, 그 끔찍한 포화 속에서 살아 돌아온 린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마을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모두가 그녀에게로 수군대기 바쁘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정말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한 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변호사 개빈 스티븐스입니다. 그의 조카 칙이 보기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온 마을이 이렇게 들썩이는데 왜 우리 삼촌만 저렇게 딴청을 피우는 걸까? 뭔가 있구나. 그 침묵 뒤에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린다라는 존재, 그 자체가 이 요크나파토파 카운티의 오래되고 낡은 질서를 그냥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였거든요. 여성이 그것도 전쟁터에서 다쳐서 돌아온 용사라니? 이건 당시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남부 마을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예 입력조차 안 되는 그런 충격적인 개념이었던 거죠. 거기다 더해서 그녀의 성이 뭐였죠? 네, 바로 스놉스. 모두가 경멸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이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개빈 스티븐스한테로 한번 돌려볼까요? 아니, 도대체 린다의 귀향이 왜 유독 이 남자에게만 이렇게까지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 답은 말이죠. 수십 년 전 과거, 그리고 한 여자와 얽힌 아주 긴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두 사람의 눈을 통해 펼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죠. 한 명은 하버드까지 나온 엘리트 변호사 개빈 스티븐스. 이 사람은 좀 낭만적인 이상주의자예요. 린다를 스놉스주의라는 더러운 것에서부터 구해내야 할 이 세상 마지막 순수의 상징,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스놉스주의는 그 스놉스 가문이 보여주는 아주 무자비한 탐욕, 속물근성, 그런 도덕적 타락을 싹 다 합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재봉틀 외판원, V.K. 레틀리프. 이 사람은 완전 현실주의자, 아주 냉소적이기까지 하죠. 한 발짝 뒤에서 인간들이란 참 어리석고 지저분하군 하면서 모든 걸 꿰뚫어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자 대 현실주의자. 이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시선이 부딪히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이 훨씬 더 흥미롭고 또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개빈 스티븐스가 린다한테 느끼는 감정은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종교적인 사명감? 그런 거에 가깝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딱 드러나죠. 나만이, 오직 나만이 린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린다의 유일한 수고기사로 임명한 거죠. 저 더러운 스놉스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온갖 부패와 탐욕으로부터 린다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이 내게 내린 신성한 임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타락한 세상 속에서 홀로 성녀를 지키려는 약간은 광적인 기사 같지 않나요? 책을 보면 개빈의 이런 강박적인 마음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되거든요. 혹시 물개가 코끝으로 알록달록한 공을 아슬아슬하게 돌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개빈한테 린다는 바로 그 연약하고 반짝이는 공 같은 존재인 거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 오물이나 먼지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그냥 쨍그랑하고 깨져버릴 것 같은 그런 순수한 이상. 그래서 개빈은 그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보게 될 그의 모든 행동은요, 바로 이 위태롭고 절박한 임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린다일까? 개빈은 왜 이렇게까지 린다에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 딸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려면요, 우린 반드시 그 엄마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율라 바너.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이 요크나파토파 카운티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리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던 여인이죠. 린다의 삶 전체에 아주 거대한 그림자를 들여온 인물입니다. 율라의 삶은 정말 한편의 비극 영화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게 오히려 저주가 된 거죠. 원치 않는 남자와 결혼해야 했고 결국 불륜에 빠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니까요. 마을 최고의 미녀였는데 다른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갖게 돼요. 스캔들을 막으려고 아주 계산적인 플렘 스놉스랑 결혼을 하죠. 그렇게 낳은 딸이 바로 린다입니다. 당연히 플렘의 딸로 자랐고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그러다 은행장인 맨프레드 드스페인이랑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걸 남편인 플렘이 알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은행을 통째로 집어 삼켜버립니다. 유일한 탈출구였던 사랑마저 남편의 탐욕에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된 율라는 결국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 모든 격정적인 사랑과 끔찍한 배신, 깊은 슬픔의 역사, 이게 바로 린다가 태어날 때부터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유산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율라를 평생 동안 숭배하다시피 사랑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개빈 스티븐스였어요. 그냥 살아있는 여신처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거죠. 율라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율라가 개빈한테 정말 잔인할 정도로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개빈, 내 딸 린다랑 결혼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개빈은 정말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려버려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평생을 바쳐 숭배해온 여신이 나는 안 되니까 내 딸이라도 대신 가져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개빈이 쌓아 올렸던 순수한 이상, 그 모든 게 와장창 깨져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전쟁에서 돌아온 린다는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청력을 완전히 잃은 거죠. 그런데 이 귀먹음은요, 단순히 그냥 몸이 좀 불편해진 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개빈 스티븐스의 눈에는 말이죠.
린다의 이 귀머금이 참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왜냐? 사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음, 더러운 말들, 그런 타락으로부터 린다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신성한 방어막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그녀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침묵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순수함 그 자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상적인 존재가 된 거죠. 어쩌면 개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제 린다는 변하거나 더럽혀질 걱정이 없겠구나. 내가 꿈꾸던 이상을 영원히 투영할 수 있는 완벽한 대상을 드디어 찾았구나 하고요. 하지만 린다는 개빈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한 침묵의 신부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시끄럽게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행동가였습니다. 제퍼슨으로 돌아오자마자 마을 아주 뿌리 깊은 문제, 바로 인종차별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해요. 흑인 아이들의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교육위원회랑 들이받고요. 일요일마다 직접 흑인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이런 행동,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급진적인 거였거든요. 당연히 마을의 기득권층은 발칵 뒤집혔고 나중에는 FBI까지 나서서 이 여자 공산주의자 아니야? 하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린다는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연약한 존재가 되길 거부하고 스스로 폭풍의 눈, 논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든 거예요. 린다와 그녀의 법적 아버지, 플렘 스놉스.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기이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두 사람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밀주업자한테 위스키를 사러 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차 안에는요, 정말 완벽한 침묵만 흘러요. 딸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던 들을 수가 없고 아버지는 애초에 딸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목적지만을 향해 가는 거죠. 이 관계는 정말 차갑고 철저히 거래적이고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침묵의 드라이브, 이게 바로 이 부녀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약간은 기괴하기까지 한 장면인 셈이죠. 자,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이야기의 모든 실타래들이 드디어 한 점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린다의 그 순수하고 맹목적인 이상주의, 이것이 스놉스 가문의 가장 오래되고 어두운 복수심과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드디어 운명의 톱니바퀴가 철컥하고 맞물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의 무대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뀝니다. 바로 파치먼 교도소의 어둡고 축축한 감방 안이에요. 거기엔 밍크 스놉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살인죄로 무려 38년 동안 복역 중이죠. 플렘 스놉스의 사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밍크 스놉스라는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38년이면 강산이 4번은 바뀔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단 하루, 아니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뭘 잊지 않았냐고요? 바로 자신을 배신하고 이 감옥에 쳐넣은 사촌, 플렘에 대한 증오, 그 복수심을 3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갈고 닦아온 겁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민다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렘이 감옥에서 썩도록 내버려둔 남자, 바로 그 밍크 스놉스를 감옥에서 꺼내줘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어쨌든 그녀는 밍크를 풀어주기 위한 탄원서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린다는 개빈 스티븐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린다의 입에서 밍크 스놉스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그 순간 개빈은 정말 기절할 듯이 놀랍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밍크라는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그가 감옥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것인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개빈은 정말 끔찍한 딜레마에 빠져요. 여기서 안 된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린다는 분명 다른 변호사를 찾아갈 거예요. 어쩌면 훨씬 더 질이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할지도 모르죠. 자신의 이상, 자신의 성녀인 린다를 보호하려면 어떻게든 그녀 곁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밍크를 풀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린다를 돕기로요.
이건 결국 곧 닥쳐올 끔찍한 비극의 공범이 되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개비는 린다를 위해서 이제껏 지켜온 자신의 원칙들을 하나씩 내던지면서 밍크의 사면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쉬울 리가 없죠. 일단 주지사한테 보낼 탄원서부터 써야 하고요. 또 예전 재판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한테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38년이 지났으니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신할 사람들을 또 찾아다녀야 하고요. 주 정부의 복잡한 정치판도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골칫거리는 정말 뜻밖에도 밍크 본인이었어요. 이 양반의 고집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내가 38년을 버텼는데 남은 몇 년 못 채우고 나가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한다.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개비는 이 모든 법적, 개인적인 장애물들을 오직 린다 한 사람을 위해서 넘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비극의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동안 그 주변에서는 아주 작고 좀 우스꽝스러운 욕망이 하나 싹트고 있었어요. 교도관 중에 루터 비글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밍크가 풀려난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신나서 엉뚱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밍크가 플렘 스놉스를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손전등이랑 권총을 들고 영웅처럼 짠 나타나서 그를 막는 거야. 그러면 플렘이 고맙다고 나한테 엄청난 돈을 주겠지. 그럼 난 부자가 되는 거고. 이런 작은 인물의 좀 어이없는 망상이 오히려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무게를 더 무겁고 씁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모든 판이 깔렸습니다. 린다의 그 멈출 수 없는 이상주의가 38년 동안 잠자고 있던 밍크의 복수심이라는 충의 방아쇠를 당겨버렸어요. 그리고 개빈 스티븐스는 이 모든 비극을 예감하면서도 그 거대한 흐름에 자신의 몸을 실어버렸죠. 멈출 수 없는 이상과 결코 굽히지 않을 복수심,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입니다. 과연 이 충돌이 끝나고 난 뒤 그 끔찍한 잔해 속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게 될까요? 이야기는 한 여인이 고향 제퍼슨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린다 스놉스 콜이죠. 하지만 그녀는요, 우리가 알던 마을을 떠났던 그 소녀가 아닙니다. 스페인 내전이라는 거대한 불길 속에서 남편을 잃었고요. 자기 자신은 그 폭발 속에서 영원히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온몸에 전쟁의 상처를 새기고 돌아온 한 명의 참전 용사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전쟁이 그녀를 어떻게 침묵의 신부라는 존재로 다시 빚어냈는지, 그리고 그런 그녀의 귀환이 이 제포슨이라는 조용한 마을에 대체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오게 되는지 그 이야기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린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일단 스놉스 가문의 딸로 자랐지만 피가 섞인 친딸은 아니었죠. 그리고 변호사 개빈 스티븐스에게서 지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결국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자유분방한 삶을 택합니다. 거기서 또 공산주의자 조각가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급기야는 이념을 위해서 스페인 내전까지 참전하죠. 그러니까 그녀의 삶은 끊임없이 어딘가로부터 탈출하고 또 새로운 무언가에 온몸을 던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폭발이 그녀에게는 영원히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끔찍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제 이 청각 장애는요, 그녀라는 사람 그 자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 되어버린 거죠. 소리를 잃는다는 건 세상과 단절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녀는 이제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책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표현해요. 침묵의 불가침한 신부.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 모든 변화로부터 영원히 안전한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끔찍함이나 인간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더는 그녀를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성스러운 영역에 들어선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린다의 오랜 멘토였던 변호사 개빈 스티븐스입니다. 이게 그의 철학이에요. 그는 인간 세상의 모든 악은 정체가 불분명한 것, 모호하고 어두운 곳에서 기어나온다고 믿었어요. 모든 게 흐릿해서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곳에서요. 그리고 그가 보기에 린다의 삶을 위협했던 가장 궁극적인 어둠은 바로 스놉시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개빈 스티븐스가 직접 이름을 붙인 이 스놉시즘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 플렘 스놉스 일가로 대표되는 비도덕적이고 탐욕스러운 야망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전통,
명예 이런 건 다 낡은 걸로 치부하고 오직 돈과 이득만을 좇는 이 새로운 세력들. 개빈의 눈에는 이들이 마을에 도덕이 나는 근간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린다의 영혼은 바로 이 스놉스의 더러움으로부터 어떻게든 지켜내야만 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순수한 그 무언가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에서는 파시즘이라는 거대한 악과 싸웠던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망쳐온 게 아니에요. 이제 그녀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를 길러낸 바로 이 땅에서 훨씬 더 교활하고 개인적인 적, 바로 스놉시즘과 싸우기 위해 새로운 전선에 배치된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린다가 제퍼슨에 이렇게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는 동안 저 멀리에서는 스놉스 가문의 피로 얼룩진 과거에서 온 한 남자가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을 오직 단 하루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밍크 스놉스, 그리고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복수입니다. 밍크 스놉스의 시간은요, 1908년, 바로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잭 휴스턴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당연히 사촌인 플렘이 자기를 구해주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혈족의 규칙이니까요. 하지만 야망에 눈이 먼 플렘은 일부러 자리를 피했고 결국 밍크는 혼자 유죄 판결을 받고 파치먼 교도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후 무려 38년 동안 그 긴 세월을 버티게 해준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신을 배신한 사촌 플렘 스녹스에 대한 복수심. 오직 그거 하나였죠. 밍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주 단순하고 원시적인 법칙 위에 서 있었어요. 바로 혈연의 규범이죠.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아주 오래되고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말입니다. 플렘은 그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성공, 그 더 큰 야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법칙을 깨버린 겁니다. 밍크에게 이건 그냥 서운한 정도의 배신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근본을 뒤흔드는 신성모독과도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보낸 38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징후를 무디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마치 용광로가 쇠를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듯이 그의 복수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날카롭고 더 단단해져서 오직 플렘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정확하게 벼려진 칼날이 되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독특한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탈옥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밍크가 분노한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당시 플렘이 다른 죄수를 잡으려고 그 사람에게 여자 옷을 입혀서 탈옥시키는 계략을 썼거든요. 밍크는 바로 그 점에 분노합니다. 그는 나를 속여서 그 드레스와 보닛을 쓰게 만들지는 말았어야 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한테는 설마 그런 모욕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아주 뒤틀린 형태의 혈족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거죠. 밍크의 이런 무시무시한 집념은요, 교도소장마저 오싹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교도소장은 밍크를 그냥 살인범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아주 위험하고 근원적인 힘, 그러니까 복수라는 의지 그 자체로 본 거죠. 그래서 밍크한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네를 움직이게 하는 그 빌어먹을 무언가가 나를 삐딱하게 쳐다보기 전에 그냥 자네가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군. 마치 태풍이나 지진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를 대하는 듯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조합이 탄생합니다. 수십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태어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복수가 이제 막 교차하려는 참이거든요. 하나는 정의를 향한 린다의 복수, 다른 하나는 혈연을 향한 밍크의 복수.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복수가 만나는 교차점, 그 중심에 바로 개빈 스티븐스가 있습니다. 어느 날 린다 콜이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죠. 오랜 친구가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의뢰를 하러 온 한 명의 의뢰인으로서 말입니다. 린다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밍크 스놉스의 조기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내주세요. 38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복수심에 불타서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 밍크 스놉스.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린다가 갑자기 그의 석방을 도와달라고 하니 개빈은 그야말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밍크? 그 밍크라고? 이게 그의 첫 반응이었죠. 이 둘의 동맹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쪽은 스놉시즘이라는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악에 맞서서 불의를 없애겠다. 이게 린다의 동기입니다. 아주 현대적이고 지적인 정의 구현 운동이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요, 플렘이라는 딱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피해는 피로 갚는다는 식의 아주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복수심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린다의 그 고결한 이상주의가 밍크의 피비린내 나는 집념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케빈은 당연히 필사적으로 그녀를 말립니다. 그가 돌아오는 순간 무슨 짓을 할지 정말 모르겠냐고 묻죠. 밍크를 풀어주는 건 불을 보듯 뻔하게 제퍼슨의 끔찍한 피바람을 몰고 올 테니까요. 하지만 린다는요, 자신의 대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케빈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뭘 해도 소용없겠구나. 내가 거절해봤자 린다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갈 테고 결과는 똑같을 거라는 걸요. 그는 마지못해 돕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경멸하는 운명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비극의 한 조각, 그저 운명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린다와 밍크, 그리고 케빈이라는 세 개의 힘이 모여서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동안 그 폭풍의 가장 중심, 폭풍의 눈에 있는 한 남자, 플렘 스놉스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야망의 기념비 안에서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렘 스놉스는 저택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차갑고 모든 것을 계산하는 관찰자죠. 그는 아주 일찍부터 힘의 진짜 본질을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미덕으로서의 겸손이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지만 충분히 오래 겸손하게 기다리면 결국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라는 때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무서운 인내심이자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제퍼슨에는 플렘이 세운 세 개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초기에 마을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챙겼던 물탱크, 아내의 불륜을 온 마을이 다 아는데도 보란듯이 세운 화려한 묘비, 그리고 마침내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저택까지. 이 모든 건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이 마을에 대한 플렘의 차갑고 조용한 승리 선언인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악명 높은 게 바로 아내 율라의 무덤에 새긴 이 묘비명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그 지아비의 면류가 아니라 그녀의 불륜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도 말이죠. 이건 사랑이나 용서 같은 감정의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죽은 아내마저도 끝까지 자신의 소유물로 낙인 찍으려는 정말 소름 끼치는 냉소주의의 극치였죠. 케빈이 밍크가 곧 풀려난다는 사실상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소식을 들고 플렘을 찾아갔을 때 플렘은 어떤 두려움도 놀람도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뚫을 수 없는 침묵의 벽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건 오만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받아들이는 체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플렘 스놉스에게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마지막 계산이 남아있는 걸까요? 그의 이 고요함이 어떤 위협보다도 더 불안하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다가오는 폭풍의 가장 고유한 중심이죠.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서류에 서명이 지키고 무려 3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파치먼 교도소의 문이 마침내 열리려고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끔찍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케빈의 법률적인 능력은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는 탄원서를 쓰고 보안관과 옛 배심원들을 압박해서 서명을 받아내고 결정적으로 주지사의 조언가로 있는 하버드 동창까지 이용해서 마침내 사면을 받아냅니다. 결국 청원은 승인됐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38년 만에 밍크는 사면장과 $250를 손에 쥡니다. 그는 돈과 사면장을 점퍼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고 교도소 문을 닫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향해서, 그리고 38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갑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한 명의 눈이 있습니다. 바로 재봉틀 외판원이자 마을의 현장인 래틀리프죠. 그는 스놉시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게 얼마나 끝없고 헛된 일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밍크의 석방은 그저 또 다른 스놉스가 일으키는 또 하나의 사건, 이 긴 비극의 또 다른 한 장면에 불과한 겁니다. 제퍼슨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죠. 40년 동안 묵혀온 복수심이, 인간의 모습을 한 심판이 지금 자신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판은 짜였습니다.
과연 4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밍크 스놉스는 마침내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린다의 그 순수한 이상은 결국 그녀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혹한 현실을 세상에 풀어놓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마침내 과거에서 온 이 유령이 플렘 스놉스의 저택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제퍼슨이라는 이 작은 마을은, 그리고 스놉스라는 그 이름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요크나파토파 카운티에 오랫동안 고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모든 갈등이 이제 피할 수 없는 폭력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스놉스 가문의 그 기나긴 이야기, 그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야망과 분노,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가 뒤얽힌 이 대서사시의 끝을 향해 가는 거죠.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밍크 스놉스가 38년 동안 감옥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곱씹고 또 곱씹었던 생각입니다. 모든 걸 잃게 만든 그 찰나의 조급함. 사실 말이죠, 밍크는 기다릴 작정이었어요.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혈족이라는 그 오래되고 절대적인 법칙에 따라 자기를 도와야만 하는 사촌, 플렘을요. 근데 플렘이 텍사스로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온 마을이 다 아는 사실이었잖아요. 아내의 이른 출산 때문에 생긴 스캔들을 피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거였죠. 그럼에도 밍크는 기다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운명이, 아니 어쩌면 잭 휴스턴 그 자체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방아쇠를 당겨야만 했던 그 순간, 밍크가 플렘이 없다는 걸 잊었을까요? 아니요. 그저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밍크가 평생 짊어지고 갈 상처가 된 겁니다. 자기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저 멀리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을 때 살인을 저지르도록 내몰렸다는 그 사실 말이에요. 자, 이제 각자 정말 복잡한 속내를 가진 세 사람이 하나의 충돌 궤도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본인들은 몰랐을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나도 기꺼이 운명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밍크 스놉스, 린다 스놉스 콜, 그리고 게빈 스티븐스. 이 세 사람이 바로 운명의 삼각형을 이루는 꼭지점들입니다. 각자가 플렘 스놉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풀어 헤쳐버릴 실 한 가닥씩을 지금 꽉 움켜쥐고 있는 거죠. 밍크 스놉스의 세상은요, 아주 원시적인 명예 규범 같은 걸로 움직여요. 그에게 잭 휴스턴과의 다툼,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두고 시작된 사소한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그 상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였죠. 그래서 살인은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지였던 셈입니다. 그는 단순한 혈족 관계라는 오래된 불변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사촌 플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플렘은 그를 외면했죠. 그리고 그 배신은 무려 38년 동안 밍크의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복수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플렘이 없었다는 건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어요. 그건 밍크가 믿었던 세상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배신이었고, 이제 그의 복수는 플렘을 향한 필연적인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순간이죠. 교도소장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막을 올릴 결정적인 이름을 공개합니다. 서명의 주인은 바로 린다 스놉스 쿨. 밍크가 38년 동안 이를 갈며 죽이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 남자, 플렘 스놉스의 귀가 들리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비가 아니에요. 아주 치명적인 목적을 숨긴 차갑고 전략적인 행동이죠. 밍크는 당연히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또 무슨 장난인가? 자기를 조롱하려는 계략인가? 의심하지만 교도소장은 사실이라고 확인시켜줍니다. 이 탄원서는 분명 린다의 의지였고, 이제 운명의 톱니바퀴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변호사 게빈 스티븐스, 린다의 평생 보호자이자 또 그녀의 어머니 율라를 향한 비극적인 사랑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산 남자. 그는 이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밍크가 자유로워지는 순간 플렘은 죽는다는 것을요. 법과 원칙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온 그에게 린다의 요청은 그의 양심과 린다를 향한 깊은 애정 사이에서 그를 말 그대로 갈갈이 찢어놓는 궁지였죠. 바로 이게 평생을 말과 논리로 살아온 게빈 스티븐스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신을 살인 공범이 아니라 뭔가 더 거창한 운명의 도구, 그런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스스로한테 계속 되뇌는 거예요. 나는 비겁죄가 아니야. 나는 그저 정의의 섭리를 따르는 인도주의자일 뿐이야. 라고요. 그렇게 교묘하게 도덕적 책임에서 발을 빼려는 겁니다. 사면이 확정되고 밍크 스놉스는 드디어 파치먼 교도소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없이 38년이나 흘러가 버린 낯선 세상 속으로 첫 발을 내딛죠.
그의 이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이건 폭력적이고 이미 정해진 결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길과도 같습니다. 밍크의 여정은 참 기묘한 만남들로 채워져 있어요. 마치 이 현대 세계가 구시대에서 온 이 유령 같은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죠. 베스 홀콤이라는 여자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묻지만 밍크의 대답은 땅에 뿌리 닥은 농부라는 겁니다. 그녀가 내민 차가운 통조림 복숭아 반쪽은 자선이라기보다는 그의 가치를 시험하고 판단하려는 듯한 어딘가 모욕적인 제스처처럼 느껴지고요. 이런 만남들은 밍크가 얼마나 이 시대의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 38년간 단 한 번도 변치 않은 복수심뿐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을 침묵의 설계자 린다에게로 옮겨보죠. 그녀의 동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복수?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린다의 청각장애는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갑옷이죠. 세상의 모든 설득과 의심으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그녀를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만들어줍니다. 폭발음, 배신의 속삭임, 인간의 목소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소음도 그녀에게 닿을 수 없는, 그야말로 침묵이라는 견고한 요새 안에 그녀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녀의 이유는 기억과 슬픔, 그리고 정의를 향한 차가운 열망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한 폭의 직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충동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수년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처형에 가깝습니다. 동기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첫 번째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어머니 율라를 위한 복수.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가 상징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탐욕스럽고 속이 텅 빈 스놉시즘 자체에 대한 이념적인 증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케빈 스티븐스라는 남자를 향한 마지막 시험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밍크의 사면이 확정되는 그 순간 그녀는 도주용으로 쓸 제규어 스포츠카를 주문하기까지 해요. 이 차갑고 정확한 계획성, 이게 바로 그녀의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다시 말과 원칙의 사람, 케빈 스티븐스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어느새 자신이 살인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는 린다에게 이렇게 묻지만 사실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국엔 그녀를 도울 거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나는 운명과 숙명의 도구가 되고 싶을 뿐이라고요. 린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운명과 숙명을 믿고 옹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존경하오. 나도 그 도구들 중 하나가 되고 싶소.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밍크가 제퍼슨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어딘가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진행됩니다. 바로 마을 관수인 루터 비글린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의무감은 과도한데 영웅이 되고 싶은 몽상가 기질도 있는 사람이죠. 보안관인 밍크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비글린은 이게 바로 내가 빛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인 플렘 스놉스를 자기 손으로 지켜내겠다 결심하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경호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아주 극적인 구조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마을 최고 부자를 구하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꿈에 부풀어 있는 거죠. 살인자가 칼을 내리치는 바로 그 순간 비글린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암살자를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장대한 비극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무슨 영웅적인 대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B급 영화 한 편이 상영되는 그 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정말이지 심오함과 이 어처구니 없는 부조리함이 완벽하게 뒤섞인 이보다 더 포크너다운 결말이 또 있을까요? 살인사건의 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죄책감과 사랑, 그리고 이 요크나파토파 카운티에서 과연 무언가 진종으로 변한 게 있기는 한 건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들이 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케빈과 린다는 마지막으로 마주 앉습니다.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아요. 그들의 대화는 린다의 석판 위에서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이 침묵 속에서 케빈은 비로소 그들이 함께 저지른 일의 엄청난 무게와 그들의 관계가 가진 최종적인 본질을 마주하게 되죠. 케빈은 석판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소.
이건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의 공유된 죄책감과 비극으로 얽힌 유대감의 최종적인 인정인 셈이죠. 이 사례는 통해 그들의 관계가 완성되었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린다는 단호하게 대접하죠. 아니오라고. 그녀는 케빈의 과거, 그 가장 깊고 아픈 순간을 자신이 알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어머니의 그 절박했던 제안을 자신들과 케빈의 이 복잡한 관계로 그대로 연결시키면서 그들의 저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들은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즉시 알아차린다는 그 끔찍한 저주 말입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사과에 대한 최종 평결은 예리한 재봉틀 외판원이자 이 마을의 도덕 철학자인 V.K. 레틀리프의 입에서 나옵니다. 개빈과 함께 차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나면서 레틀리프는 특유의 날카롭고도 섬뜩한 한마디를 던지죠. 레틀리프가 보기에 이 모든 비극은 어쩌면 헛수고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플렘 스놉스 한 명을 없앤다고 해서 스놉시즘이라는 현상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이 스놉시즘이라는 건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옛날의 명예나 공동체 같은 가치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오직 차가운 탐욕과 텅 빈 야망만을 쫓는 새로운 시대의 정신,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 맨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주인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이 텅 빈 공간은 이 마을의 본성이 또다시 달려들어 채우려고 하겠죠.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이것뿐입니다. 과연 여기서 무언가를 배우긴 한 걸까요?